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먼저 포기하는지 끝까지 버티는 상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싸움 말이죠. 역사에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총을 쏘고 탱크가 굴러가는 전쟁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싸움은 있었고 분위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먼저 한 발 물러서나 누가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나 서로를 쉬지 않고 견제했던 시대죠. 이 싸움의 주인공은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한쪽은 자유와 자본주의를, 다른 한쪽은 평등과 공산주의를 강조하며 우리 방식이 더 옳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죠. 실제 총을 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힘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은 계속 키워가고 정보전도 펼치고 심지어 우주로 먼저 나가기 경쟁까지 했습니다. 로켓을 쏘고 우주인을 보내며 우리 기술이 더 앞서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죠. 또 핵무기도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겉으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로를 겁주기 위한 힘이었죠. 한 번 잘못되면 세계가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시대를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총소리는 없었지만 마음속 전쟁은 계속됐던 시간, 세상은 딱 둘로 갈라졌고 수십 년 동안 차갑고 길게 이어진 대립이었습니다. 냉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장과 경쟁의 뿌리는 훨씬 더 오래전 러시아 한 나라가 거대한 격변을 겪던 순간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냉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를 40년 넘게 긴장 속에 묶어둔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냉전의 씨앗이 처음 심어진 그 순간,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데 독일과 러시아가 서로를 때려잡으며 둘 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독일 장교들이 회의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너무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러시아 내부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보내자는 거였죠. 그렇게 스위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던 레닌이라는 남자가 독일의 도움으로 러시아행 기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이 남자가 러시아에 가서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닌은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잡았죠. 그리고 즉시 전쟁에서 손을 뺐습니다. 독일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셈이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레닌의 러시아는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3년간 내전이 계속됐고 경제는 박살났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죠. 농민들은 씨앗까지 먹어버려서 다음 해에 씌울 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레닌 자신도 암살 시도로 총에 맞아 다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어요. 스탈린 같은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사권을 이미 스탈린에게 줘버린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폭탄에 안전핀을 뽑아놓고 나서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과 같았죠. 스탈린은 이미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스탈린이 권력을 잡는 과정은 마치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는데 어떤 이들은 갑자기 체포되고 어떤 이들은 흔적도 없이 실종됐죠.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트로츠키는 멕시코로 도망쳤지만 결국 아이스픽으로 암살당했고 다른 경쟁자들도 하나씩 제거됐습니다. 그렇게 권력을 차지한 스탈린은 러시아를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바꾸겠다며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보내거나 아예 제거해버렸고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굴라그라는 강제수용소에서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친구들도 의심해서 처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1941년 재미있는 코수염을 기른 작은 키의 남자가 독일에서 나타나 모스크바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히틀러였죠. 러시아인들은 오랜 구인 겨울 장군의 도움을 받아 독일군을 막아냈고 결국 베를린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 소련은 함께 싸우는 동료였습니다. 랜드리스 정책으로 미국이 소련에게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고
처칠과 스탈린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했어요. 전쟁이 끝나갈 무렵 세 나라 지도자들이 얄타에서 만나 전후 계획을 논의했는데 스탈린의 발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베를린에 왔으니 기분이 좋겠다는 말에 차르 알렉산드르 1세도 파리까지 갔다고 대답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트루먼과 처칠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스탈린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실제로 스탈린은 소련의 영향력을 최대한 서쪽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밀무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도시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원자폭탄 말이죠. 그런데 스탈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소련의 스파이들이 미국 내부에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 중 일부가 공산주의 동조자였고 그들이 핵무기 기밀을 넘겨주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마치 카페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수준이었다니까요.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승전국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동유럽은 스탈린이 관리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었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물론이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동독 모든 곳에 공산주의 정권을 세웠죠. 이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면 뭘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동유럽 전체가 소련의 위성국가들로 채워지자 처칠은 유명한 연설에서 대륙에 철의 장막이 내려왔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때 함께 싸웠던 동맹국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나빠졌죠. 허니문 기간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영국은 그리스 내전에 개입해서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았고 터키에서는 러시아가 해협 통제권을 요구하자 미국이 거대한 전함을 보내서 위협했습니다. 지중해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란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과 소련이 점령했다가 전쟁 후에는 둘 다 철수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영국은 약속을 지켰는데 스탈린은 조금 더 있고 싶다며 버텼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쫓아내자는 투표를 했을 때 스탈린의 반응은 걸작이었어요. 정말 짜증난다고 말하면서 소련 대표단을 회의에서 철수시켜버렸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한국전쟁 때 큰 실수가 됐지만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수 없고 쿨하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순간을 냉전의 공식적인 시작으로 봅니다.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미국과 소련은 이제 제로섬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지는 관계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고 사람들은 쥐고기를 구워 먹고 신발로 국을 끓여 먹을 정도였거든요. 독일에서는 담배 한 갑으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무너졌어요. 스탈린은 이런 상황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을수록 공산주의로 전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고 하던데 말이에요. 미국은 스탈린의 의도를 파악하고 즉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마셜 플랜이었죠.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회복을 위해 무려 12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어요. 체코슬로바키아도 지원을 받고 싶어 했지만 소련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당연히 거절당했죠. 스탈린은 이것이 경제적 제국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경제전쟁이었습니다. 서유럽이 동유럽보다 빠르게 발전한다면 스탈린에게는 큰 패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체제가 더 나은지 비교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스탈린도 코미콘이라는 경제 블록을 만들고 코민포럼으로 동유럽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에게는 서방만큼의 경제력이 없었어요. 전쟁 피해도 훨씬 컸고 기술력도 뒤처져 있었거든요. 이런 경제 대립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 베를린이었습니다. 소련 국경에서 100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도시는 각국이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는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서베를린을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서쪽의 경제적 번영을 본 동베를린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같은 민족인데
한쪽은 풍요롭고 한쪽은 가난한 게 이상했거든요. 밤늦게 서베를린에서 놀다 집에 들어오는 젊은이들도 늘어났어요. 스탈린은 서방 세력들이 베를린에서 나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서베를린의 모든 보급로를 봉쇄했죠. 도로, 철도, 수로를 모두 차단해서 200만 명의 시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도전한 스탈린에게 서방의 대답은 예상외였어요. 그냥 비행기로 보급품을 날라보내겠다는 것이었죠. 베를린 공수작전이 시작됐고 하루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음식과 연료를 실어 날랐습니다. 27만 7,804번의 비행 끝에 베를린 공수작전이 성공했고 스탈린은 이번엔 자신이 졌다며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서방의 단결과 의지를 확인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독일은 이제 영구적으로 분할될 운명이 됐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49년 소련이 자체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거였어요. 더 이상 미국의 핵무기 독점은 끝났죠. 이제 두 초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일 거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소련과 서방 사이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연설했을 때 사람들이 더욱 놀랐죠. 아, 불가피하다고 했다고요? 없을 거라고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위험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스탈린에게는 중국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이 1927년부터 벌어진 내전에서 승리해서 장제스의 중화민국을 대만으로 쫓아냈거든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어요. 이제 공산 중국과 소련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 서방에게는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죠.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진영에 들어간 셈이었거든요. 자유세계는 포위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제가 터졌습니다. 38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이 세운 공산주의 정권이, 남쪽에는 미국이 세운 반공 정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양쪽 모두 자신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자 한반도를 통일해서 자기만의 정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문제는 둘 다 독재였다는 점이었어요. 김일성과 이승만 모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국민들의 행복은 뒷전이었습니다. 스탈린은 원자폭탄을 가지게 되자 자신감이 생겼나 봅니다. 김일성에게 남침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공격을 시작했고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은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유엔은 난리가 났습니다. 16개국 군대로 구성된 연합군을 급히 편성해서 남한을 도우러 왔어요. 소련이 안보리를 보이콧하고 있던 덕분에 유엔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거든요. 스탈린의 실수였죠. 부산을 지키고 있던 연합군은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북한군을 서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북진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이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연합군이 중국 국경까지 올라가자 중국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땅까지 침범당할까 봐서 말이죠. 미국은 태평양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에게 이 전쟁 지휘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야망도 크고 담력도 대단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은 절대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설령 개입한다고 해도 소수의 군대만 보낼 거라고 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50만 명의 중국 인민지원군이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연합군은 다시 서울 아래까지 밀려났고 메가더는 핵무기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핵폭격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거였어요. 하지만 트루먼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소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멸망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메가더는 해임됐고 전쟁은 원점 근처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 3년간 더 지속된 후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어요. 그는 군인 출신답게 소련과의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탈린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공포 정치가 자신에게 독이 됐습니다. 좋은 의사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버렸고
남은 의사들은 겁에 질려 그를 치료하기를 거부했거든요. 새로운 지도자 후르쇼프는 비밀 회의를 열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스탈린이 아무 이유 없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거죠. 사람들은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반응했지만 말이에요. 후르쇼프는 스탈린 격하 운동을 시작해서 동상을 철거하고 스탈린그라드의 이름도 볼고그라드로 바꿨습니다. 개인 숭배는 사회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론 자신에 대한 개인 숭배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요. 소련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후르쇼프는 위성 국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동독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했고 헝가리 혁명도 잔인하게 진압했으며 폴란드 시위도 잔인하게 억압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개혁은 허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굴라그에서 수백만 명을 풀어줬고 사람들이 정치적 농담을 해도 즉시 총살하지는 않았거든요. 비교적 온건한 독재자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련 내부에서는 좀 더 문화적 자유를 허용했지만 후르쇼프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금지됐습니다. 현대미술은 아이가 캔버스에 소변을 본 것 같다며 금지했고 재즈 음악은 방귀 소리 같다며 금지했으며 우울한 시도 소련에서 어떻게 우울할 수 있느냐며 금지했습니다. 소련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니 참 아이러니했죠. 젊은이들은 서구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서구 음악을 들으면 아버지가 이런 역겨운 제국주의 작품들을 치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젊은이는 닥치라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대 갈등이 소련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조차 서구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방은 처음에 후르쇼프의 정책을 좋게 봤지만 냉전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은밀히 감시했어요. KGB는 미국 정부와 일반 사회에 첩보원들을 심어놨고 미국 CI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미국 스파이가 소련에 침투했다가 즉시 체포되기도 했고 맨해튼 프로젝트 참가자 중 한 명은 핵무기 기술을 소련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상호 간첩 활동은 냉전의 일상이 됐어요. 미국 내부에서는 공산주의자에 대한 공포와 메카시즘이 번져서 모든 것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유행이 됐습니다. 할리우드도 공산주의자, 옆집 개가 짖어도 공산주의자, 베이컨을 샀는데 쇼핑백을 안 주면 공산주의자였죠. 그런데 미국이 소련보다 앞선 분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첩보 기술이었습니다. U-2 정찰기가 러시아 상공을 날아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1960년에 격추됐어요. 소련의 미사일 기술이 예상보다 발달했다는 증거였죠. 후르쇼프가 이게 뭐냐고 따지자 미국은 그냥 길을 잘못 든 기상 관측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조종사에게서 총과 독침이 발견되자 그는 버릇이 나쁜 기상 관측사라고 변명했죠. 아이젠하워는 결국 정찰 활동을 인정해야 했어요. 소련이 미국보다 우주 개발에서 앞선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1957년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고 실제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도 했거든요. 미국은 기술적으로 뒤처졌다는 굴욕감을 느꼈어요. 미사일 개발에서도 우위를 점한 후르쇼프는 자신만만하게 기술 박람회를 열고 미국을 초대했습니다. 닉슨 부통령이 참석해서 컬러 TV를 자랑하자 후르쇼프는 우주에도 가봤고 핵기지도 날려버릴 수 있다며 맞받아쳤어요. 그러면서 부엌 전시장에서 야채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른바 부엌 논쟁이었는데 생활 수준과 기술력을 두고 벌어진 신경전이었습니다. 닉슨은 미국이 더 잘 산다고 주장했고 후르쇼프는 소련이 더 강하다고 맞섰어요. 수소폭탄 개발로 긴장이 더욱 높아졌고 서독이 1955년 나토에 가입하자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을 체결해서 맞섰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두 개의 군사블록으로 나뉘었어요. 1960년에는 공산주의에 더 강경한 입장의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됐고요. 소련은 군사기술 강화에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궁핍했습니다. 특히 베를린이 문제였어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고 계속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수백만 명이 이주하자 동독의 공장들은 일꾼들을 잃고 경제가 무너져 갔습니다.
의사, 교사, 엔지니어들이 모두 서독으로 떠나버렸어요. 동독은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했고 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흐루쇼프는 처음에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서베를린에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케네디는 거절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우 화가 날 거라고 위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가 한 말 중에 주목할 부분이 있었어요. 동베를린은 소련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후르쇼프는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벽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크고 아름다운 벽으로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쪽으로 못 나가게 막겠다는 거였죠.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시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도시가 철조망으로 나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곳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고 가족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수천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벽을 넘으려 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공산주의 실패의 상징이 됐습니다. 케네디는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가두려고 벽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말했죠. 자유세계에게는 선전의 기회였고 공산세계에게는 부끄러운 현실이었어요. 양국 협정으로 미국 외교관들은 여전히 동베를린에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동독 병사가 이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케네디는 안 된다고 맞섰고 10월에는 체크포인트 찰리에 탱크를 배치했어요. 소련도 똑같이 대응했죠. 16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고 핵전쟁 위기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케네디가 후르쇼프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이 너무 뜨거워지고 있으니 먼저 탱크를 1인치 후퇴시키겠다고 제안했어요. 후르쇼프도 똑같이 1인치 후퇴시키겠다고 응답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바보 같은 방법이었지만 전쟁은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케네디는 자신의 임기 동안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죠.